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 비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건축비는 사실 되게 복잡한데 많은 분들이 제일 크게 보는 거예요. 토지 매입하셔서 보실 분들은 당연히 토지비 민감하시고 보실 테고, 당연히 토지비는 중개사 끼고 하니까 중개사분이 중개수수료 얼마입니다 라고 하고, 뭐 간혹은 명도비 같은 것도 좀 껴있는 경우가 있죠. 컨설팅 명목으로 그걸 처리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세요. 근데 실제로 그 토지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이 뭐가 있는지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막 비용 빵꾸 나고 더 들어간지 몰랐다. 뭐 전체 사업비로 보면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 부담을 막 느껴 사업이 막 진척이 안 된,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 건축을 항상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건축이란 것 자체가 하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더 리스크를 얻는 거는 바보이고, 리스크를 어쩌면 줄여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 접근하는 게 훨씬 더 건축 사업에 있어서 더 나은 접근법이라고 저는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결국 리스크를 줄인다는 거는 내가 뭔가 임기응변을 한다는 거라기보다는 그 예측 가능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냐예요.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얼마나 내가 알고 있냐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되게 건축을 뭐 어려워하시는데 막상 그렇게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잘 없으세요. 그리고 막상 공부를 하셨다라고 해도 틀린 거 알아가지고 오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를 한번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하나씩 같이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일부러 진실의 건축 비용이라고 적었어요. 진실.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직접 다 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하다시피 토지비 맨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이건 많은 분들이 잘 아세요. 왜냐면 중개사분들이 다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매입비 얼마, 당연히 취득세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얼마, 뭐 0.5, 0.9, 그 다음에 뭐 일부는 뭐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보통 부대비로 이렇게 넣으시죠. 요런 거 정도가 토지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뭐 플러스 명도비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요것도 당연히 토지 부대 비용 같은 거에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주택을 매입하신 다음에 용도 변경하실 분들은 용도 변경 비용도 토지비 명목 부대비에 포함시키시는 게 좋죠. 요거는 용도 변경이 특히 주택에서 근생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하중 조건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줘야지만 원칙적으로는 용도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하중이 원래는 5% 이상 초과할 경우, 여기 써놨죠? 구조안전 확인이라는 게 필요한데, 구조안전 확인은 이게 뭐냐면 주택이 받을 수 있는 하중값이 정해져 있고, 근생으로 설정했을 때 적용되는 하중값이 별개로 있는데, 근생이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주택을 군생으로 바꾸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똑같은데 법적으로 요구하는 무게량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5% 이상 늘어난 구조안전 확인 결과 이게 건물이 못 버틴다라고 결론이 나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보강 장치를 좀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런 거 하실 분들은 당연히 내가 부실 건데 뭘 여기서 또 보강을 하고 있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합리함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거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일부 좀 흐리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멸실 조건이라고 한다면 생략해 주기는 해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요거 했을 때가 2023년, 24년 초였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층이 주택이 있다 근생으로 바뀌는 경우, 그런 거 없어요. 옛날 법이지만 어쨌든 용도 변경을 하면 지금 법에 또 만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지하층의 구조를 만족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것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안 돼서 용도 변경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주택 취득세 중과 나오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매도인이랑 잘 협의해서 그만큼 좀 깎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좀 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좀 필요한데, 대부분 이런 거는 중개인분이 자주 거래하시는 건축사분이랑 이렇게 얘기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토지비 명목에서 요 정도로 끝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추정에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건축비만 가져왔습니다. 건축비.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게 하시는 분마다 얘기가 좀 다르기는 한데,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평당 공사비가 주로 이제 여기서 나와요. 직접 공사비. 평당 공사비. 그 이제 기계주차가 들어간 집도 있을 거고, 집안이 약해서 집안 보강 비용이 들어간 집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그 비용을 다 합쳐서 여기 1,000원 단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45억이죠. 뭐 요거를 했을 때 뭐 누구는 뭐 비슷한 당에 평당 1,000에 졌네, 평당 1,100이 졌네,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잘 분개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면적인데 기계주차가 안 들어가면 당연히 싸겠죠. 그럼 기계주차가 들어갔을 때 내가 얼마 정도 더 커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근생 평당 1,000, 요새 뭐 평당 1,000만 원 시대죠. 그 다음 기계주차는 제가 알아봤을 때는 대당 1,2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제가 얼핏 알고는 있고요. 집안보강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집안 상태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집안 조사했을 때 그 연약 집안 같은 데 있죠.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연약 집안은 어디 있냐면 그 내가 거주하고 있는 데서 이제 물이 이렇게 창문 밖으로 보인다. 그럼 다 연약 집안이에요. 한강 주변 당연히 다 연약 집안이고, 한강 벨트라고 우리 이제 최근에 부동산 핫한 지역 있죠. 거기 다 연약 집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천은 그 유럽의 웬만한 강보다 더 넓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범람이 워낙 많이 되던 데기 때문에 중랑천, 탄천, 양재천, 도림천, 안양천, 강, 그냥 뭔가 물이 흐른다. 그럼 다 연약지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약지반 아닌 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잠실 쪽이 조금 심각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지방보강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정말 그냥 일반적인 요거 연약지반 분류할 때 집안이 S4냐 뭐 S5냐 뭐 이렇게 보긴 하는데, 당연히 얘가 좀 더 단단한 거예요. S4가. 요거 한다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지방보강 공법이 있어요. 좀 뭐 토질 치환 공법 같은 걸로 하면 한 100평 현장 기준으로 한 4, 5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뭐 파일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억 단위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집안보강 비용까지 해서 총 도급 내역으로 만들어내는 공사비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거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잘 챙기세요. 어차피 요거 계약서의 형태로 딱 나오니까 아, 요 비용이구나 하고 알고 마음속으로 품고 다니면서 너는 얼마 있어, 너는 얼마 있어 이제 그러는데, 이 나머지를 잘 안 챙기셔. 잘 모르셔요. 참고로 숫자는 제가 그냥 여기저기 현장 거 다 짜집기 해온 거라서 무시하셔야 돼요. 이거 뭐 45억짜리 공사인데 그렇게 7,300이다 이렇게 받으면 건축사는 죽어납니다. 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부대공사비가 뭐 분류하기 나름인데요. 인입비 있죠? 인입비는 전기, 수도, 가스, 이거 각 공사에서 와서 건물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급 금액에 항상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사비 한 1%, 현장이 커지면 물론 좀 더 줄어들긴 하는데 보통 한 1% 정도 두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요 정도 비용 가지고 계시다가 골조공사 끝나고 이제 하나씩 현장에서 연락 올 거예요. 전기 들어갑니다. 수도 들어갑니다. 가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지체 없이 돈을 빠바바바박 꽂아 주셔야지, 고지서 날라온 거에 꽂아 주셔야지만 이제 현장에서 다음 후속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바빠서 내일 한다 그러시면 안 돼, 이런 거는. 왜냐하면 현장은 하루하루가 생명줄이고 그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담이긴 한데 이런 것도 돈 달라 그러면 그냥 빨리빨리 주시고, 뭐 바꾸면 나는 하루 이틀 고민한 거인데 현장에서 반영하려면 그 일주일 열흘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케줄 다
새로 조정해야 되지. 그 사장님들이 또 열흘 뒤에는 우리 현장에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바빠서 이미 다른 데 계약할 수도 있지. 그럼 다른 팀 섭외해야 되지. 그럼 다른 팀이 뭐 언제 들어오지. 다른 공정이랑 다 간섭 고려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기들을 딱 준수해서 가려면 도면대로 가는 게 가장 좋고, 제 경험으로 미뤄봐도 도면에서 바뀌지 않는 현장이 가장 분쟁이 적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여담이었고. 그래서 가스, 수도, 전기, 요거 잘, 한 1% 정도 보시면 되네요. 토탈해서. 그 다음에 철거. 철거가 최근에 말이 많죠. 왜 이렇게 비싸냐. 인건비예요, 결국. 인건비. 그렇기 때문에 평당 한 5, 60만 원 정도 요새 하는 것 같아요. 평이라고 하면 대지평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건물 부실 연면적, 그, 건축물 대장에 있는 그 공구상 면적 기준으로 하셔야지. 그래서 한 이거 5, 60만 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1억이죠, 이게 1억.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부가세 별도이고. 그 철거는 이게 참 애매해요. 항상, 좋게 끝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왜 이거를 안 부시고 냅뒀냐부터 왜 이건 안 가져갔냐.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사실 시공사 견적에 철거비를 같이 받아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우리 집안조사 때문에 미리 철거를 하는 게 요새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철거비는 일단 그 정도 비용이 든다. 제가 철거비는 나중에 한번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돈 얘기를 하면 항상 많은 분들이 눈이 바짝바짝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저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설계비는 참 어려워요. 시장에서 평당 얼마라고 해서 하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는데, 그럼 이제 뭐 얼마냐. 한 200평 짓는다고 하면 4천만 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 낸 만큼 도서가 옵니다. 돈 낸 만큼 이게 여러 가지 검토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상 안타까운 게 디자인도 중요하긴 한데 디자인을 잘한다고 해서 설계비가 높은 거는 사실 인과관계가 그렇게 성립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쁜 쓰레기가 될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디자인 잘 돼 있는데 비세. 실제 그렇게 그려진 도면도 봤어요, 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설계비는 뭐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하시는 걸 참고는 하시되 여러분들이 이것도 우리 일종의 거래이기 때문에 내가 내 돈을 냈으면 어떤 정도의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도서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계약서에 첨부하거든요. 저희가 요거까지 그려드립니다. 하고 그런 거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냥 토목, 당연히 지하 들어가시는 분은 토목 설계비 별도로 청구되신다는 거 아시죠? 뭐 요게 1,000만 원 정도 제가 잡아놨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토목만 따로 설계비를 보면 뭐가 있냐면 가시적 설계 이제 흙막이 설계 있죠?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심의, 굴토 심의 비용. 요거 다 합치면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갈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공사, 건축감리 비용도 제한 받으시는 금액이 있을 테고 보통 한 설계비의 절반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거 쪽에서도 감리가 붙어요. 철거 감리, 뭐 해체 감리라고 하는데 철거 감리랑 해체 감리는 상주 감리 대상입니다. 현장이 철거할 때 철거 신고 대상이면 비상주인데 철거 허가 대상이면 다 상주감리예요. 그럼 웬만한 건 다 상주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일당 얼마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1일당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난이도에 따라 다 다르고 사고 나기 제일 쉬운 현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빡센 분이 오시는 게 우리 현장에 사실 제일 좋기는 합니다. 원칙대로 해체 계획서에 있는 대로 가는 게 제일 맞아요. 그래서 요게 한 200평 정도 되는 건물로 했을 때 한 20일에서 25일 영업일 기준으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0에서 한 25일. 그 정도 나왔던 것 같고. 구조감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쭉쭉 올라가고 뭐 필로티도 좀 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구조감리
들어가죠. 보통 요 구조감리는 구조 설계 하신 분이 보통 하시기 때문에 설계하신 건축사 통해서 구조감리 비용 달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거는 제발 깎지 마세요. 깎으면 3번 올 거 2번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괜히 왔다가 책 잡힐 수가 있어요. 구조감리한테. 뭐가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철근 풀르고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공기 늘어나. 줄 거 주고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소방 통신 요게 분야가 있는데 전기는 보통 통상적으로 74 넘어가면 다 전기 감리가 붙습니다. 이거를 뭘로 보시면 되냐면 그 지하에 스프링클러 기계식 스프링클러 들어가는 건물 있잖아요. 그런 거는 대부분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거 안 들어가는 지하 1층에서 그냥 5층 근생 정도면 전기 감리는 대부분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잘 조절하면. 소방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건 스프링클러, 기계식 스프링클러 들어가면 이거 소방감리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감리는 5계층 이상 들어가면, 5계층 이상 건축하면 통신감리는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토목감리도 있어요. 공종별로 감리, 전문 분야마다 다 있습니다. 토목감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지하 2계층 이상이면 다 그 토목감리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비용. 그 토목감리는 토목이 끝날 때까지 계세요. 처음에 시작해서. 그래서 이분도 보통 뭐 토목 2개월 잡으면 2개월치 인건비와 회사 이윤으로 구성이 되고 토목 기간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실제로 상주한 기간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 뭐 경계 측량, 요거는 이제 LX에서 하는 거죠. 지적 측량 공사. 그래서 요거는 LX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수수료 줘야 됩니다. 보통 한 70에서 100만 원 사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현황 측량, 요건 건축사한테 주셔야 될 거. 우리 주변에 뭐 지작물 어디 있고, 뭐 경계점 어떻게 돼 있고, 건물 배치 어떻게 돼 있고, 요런 거 이제 캐드 도면으로 그려서 레벨값 찍고 해서 주는 거를 이제 건축사한테 주면 건축사가 그거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땅 작업이랑 그런 거 같이 합니다. 요거 있어야 돼요. 근데 집안 조사. 요거는 뭐냐면 내 땅이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단단하냐. 그래서 요게 보통 집안이 S1부터 S5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S5로 갈수록 연약 집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보통 이제 한 깊이 30m까지 뚫는 거 2공 정도 기반으로 하시고 요거는 미리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허가 단계나 일단 실시도서 납품되기 전에. 그러니까 요것도 뭐 따로 하신다면 요거 한 300만 원, 400만 원 할 거예요. 400만 원. 현황 측량은 뭐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하고. 다시 집안 조사는 그래서 미리 하면 왜 좋으냐면 집안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구조 설계할 때 변수값을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없이 그냥 구조 설계가 들어가면 구조에서는 무조건 S4 혹은 S5 집안, 연약 집안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내 땅이 S2다. 그러면 과한 철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 미리 하실 수 있으면 미리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몇 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또 해낼 수도 있어요. 저거 미리 주시면. 그래, 기타 조사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문화재 발굴 조사. 지역마다 있죠. 문화재 발굴 조사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타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건축비로 딱 나오는 건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연면적이 좀 커지는 경우에는 에너지 쪽에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아마 설계비 외로 좀 청구가 될 겁니다. 하나가 이제 녹색 건축 인증이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연면적 한 1000평 정도 넘어가면 인증받는 게 있고요. 요게 한 그 정도 규모 정도 됐을 때 1000만 원 후반대, 2000만 원 안쪽으로 아마 비용이 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새롭게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00만 원 안쪽 바깥쪽에서 비용이 좀 책정이 될 겁니다. 에너지 절약 계획서라고 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뭐 한 300, 400 정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좀 더 커지면 뭐 저영향 개발 사전 협의라고 해서 또 일부 비용이 또 청구되는 게 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비용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요거예요. 평당 공사비. 많은 분들이 제 땅의 연면적이랑 내 땅의 연면적이랑 면면적이 똑같은데 왜 공사비 차이가 나냐. 자재 스펙도 비슷하고 거의 똑같이 맞췄는데 그거는 산수를 해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산수. 이건 산수의 영역이에요.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